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에게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그녀에게 그 시간은 마치 신데렐라의 자정처럼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처음 통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거리를 걷다가도 9시가 넘어가면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김없이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했어요.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던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입술을 깨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가야 10시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다급하게 내뱉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시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 기간 외출 금지당해. 아니, 이제는 직장인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닐까? 29이란 나이가 그리고 어엿한 직장인이란 사실이 도무지 그 통금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아 보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시간까지 안 들어가면 엄마가 너무 불안해해서 어쩔 수가 없어. 자기야, 진짜 미안해. 그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기에 더 이상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데려다 줄게. 진짜 고마워. 그녀의 얼굴에 번지던 안도의 미소를 뒤로하고 차를 몰아 그녀의 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휴대폰을 꺼내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혹시 나올 수 있어? 지금 어딘데? 아영이 데려다주고 출발하려고. 지금 가면 한 30분쯤 걸릴 것 같으니까 집 앞에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자. 차 세워두고 자주 가던 거기로 갈게. 알았어. 그럼 나도 슬슬 준비하고 나갈게. 잠시 후 허름하지만 정겨운 단골 식당에서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탕 사이로 초록빛 소주병이 놓였고 투명한 잔에 술이 찰랑거렸어요. 한 잔을 비우고 안주를 집어들던 민수가 문득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하영 씨랑 다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왜 물어?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나한테 연락했길래 이상해서 그렇지. 나야 솔로니까 집에서 빈둥대는 거지만 크리스마스인데 넌 당연히 하영 씨랑 시간 보낼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시간에 전화하니까 내 입장에선 놀랄 수밖에 없잖아. 물론 솔로인 나는 아주 고맙지만 말이야. 그제야 그날이 크리스마스란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거리마다 반짝이던 조명들, 연인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 사이로 홀로 차를 몰아 그곳까지 왔다는 사실에 묘한 쓸쓸함이 느껴졌으니까요. 소주를 한 잔 들이키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넌 통금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통금 시간? 그게 뭔데? 말 그대로 통금 시간 말이야. 그러니까 가령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거 말이야. 그게 왜 있는 건데?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하영이네 집에 통금 시간이 있어.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하영 씨 나이가 29 마냐? 맞아. 근데 뭔 놈의 통금 시간이야? 그지? 뭔가 조금 이상하지? 민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당연하지. 학생도 아니고 29의 통금 시간이 웬 말이야. 그렇잖아도 나도 이상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진짜로 하영 씨네 집에 통금 시간이 있대? 지금도 10시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막 데려다주고 오던 길이었어. 민수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우와,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통금 시간이 웬 말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얘기는 살다 살다 처음 들었어.
그러더니 민수가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 통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냐? 순간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자 민수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통금 시간까지 있는 집안이면 얼마나 까다롭겠냐? 그런 집안일 경우 결혼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닐걸? 그런가? 당연하지.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 그럼 보나마나 엄청 많이 따질 것 같은데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민수가 혀를 내두르며 소주를 들이켰는데요.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감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입안에 맴돌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그렇지. 조금 이상한 거지. 당연히 이상하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29의 통금이라니.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라면 진짜 잘 생각해야 해. 민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 보니까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산다 만다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특히나 결혼해서 싸우는 대부분 이유가 뭔 줄 알아? 뭔데? 물론 당사자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가족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엄청 많더라고. 예전에는 남자 쪽 부모님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요즘은 여자 쪽,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엄청 많더라고. 그게 다 내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한층 격해졌습니다. 딱 보니 하영 씨도 귀하게 자란 것 같은데 그런 경우 결혼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수 있어. 설령 결혼했다고 해도 사사건건 하영 씨 부모님이 참견하면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묵탕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화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하영이는 어머니만 계신 것 같아. 그래? 그럼 하영 씨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야?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말만 들었어. 그럼 하영 씨가 무남동녀 그런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빠가 한 명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럼 오빠도 통금 시간 있고 그런 거야? 오빠랑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오빠는 이미 결혼했다나 봐.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암튼 내가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 않으니까 잘 생각해봐. 괜히 결혼 잘못했다가 인생 완전 꼬이는 수가 있다니까.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심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 또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으니까요.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나 밥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테이블 위로 길게 누웠고 그녀의 손가락이 물잔을 어루만지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물어봐도 돼? 궁금했던 거라니? 그게 통금 시간 말이야. 혹시 오빠도 통금 시간이 있었던 거야?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요즘 세상에 통금 시간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조금 낯설다고 해야 할까? 암튼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 못했던 게 있는데 우리 아빠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건 전에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생모가 아니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니? 눈만 꿈뻑이며 놀라고 있자 그녀가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의 엄마가 나를 키워주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엄마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지. 새엄마?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키워주신 거야? 어, 지금껏 엄마가 키워주셨어. 근데 워낙 오래 같이 살아서 그런지 친엄마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오빠랑 나를 똑같이 대해주셨거든. 그럼 오빠도 친오빠가 아닌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가 오빠를 데리고 그리고 아빠는 나를 데리고 재혼을 하신 거야. 근데 우리도 일반 가족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어. 그녀의 시선이 잠시 창밖을 향했습니다. 겨울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얼룩처럼 번졌어요. 다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았지.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생판 모르는 남들이야. 부모님이 재혼을 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 가족을 여느 가족과 똑같이 보곤 했는데 오히려 사연을 아는 친척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곤 했어. 그 바람에 엄마가 엄청 힘들어하셨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다니? 새엄마라 얼붓달인 나를 구박할 거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다 보니 엄마가 참 많이 힘들어하셨어. 키우다 보면 훈육 같은 것도 해야 하잖아. 그걸 친척들이 보기라도 하면 역시나 새엄마라 나를 구박한다. 뭐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어. 근데 정작 엄마는 나를 한 번도 구박한 적이 없었어.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겠네. 그렇지. 엄청 힘들어하셨어.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등학교 때 아빠까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 난리라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엄마가 나를 데려가는 게 맞는 거냐고 하면서 고모랑 작은 아빠가 아빠 유산하고 나를 내놓으라고 했거든. 내가 무슨 짐짝도 아니고 당장 내놓으라고 하더라니까.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져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친척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은 내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유산 때문에 그런 거였어. 엄마한테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시켜 달라는 둥 그런 고성이 계속 오갔거든. 물론 엄마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그들을 내쫓았고 말이야. 그녀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그러셨더라고. 암튼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향해 말했어요. 통금 시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자기도 우리 집 서사에 대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그리고 통금 시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유라니? 이종사촌 언니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혼전 임신을 해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거든. 혼전 임신? 어, 혼전 임신을 하고 보니 마치 모든 잘못이 여자한테 있는 것 마냥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다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랴부랴 결혼 준비를 했는데 형부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어르신 두 분이 언니가 혼전 임신한 걸 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거든. 그거 지켜보던 엄마가 나한테 절대 혼전 임신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어. 우리가 친모녀 사이가 아닌 것도 흠이 될 수 있는데 혼전 임신까지 하게 되면 결혼 전부터 엄청 약점 잡힐 거라고 말이야.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랑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더더욱 걱정이 됐던 모양이야. 만약 내가 혼전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새엄마라 신경 안 써서 그런 거라는 말을 할 게 뻔하니까 그 모든 게 강박으로 이어진 것 같아. 그녀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 마음이 편했으면 해서 나도 꼭 통금 시간을 지키게 됐고 말이야.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혹시 우리 엄마가 새엄마라 동정심이 들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난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걸? 그렇잖아도 결혼 전에 다 말할 생각이었는데 적절한 시점에 말하게 돼서 다행이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감돌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하니 통금 시간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 그 시간은 엄마를 향한 사랑이었고
가족을 지키려는 묵묵한 헌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엄마, 그 엄마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받아온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가 만들어낸 불안이 고스란히 느껴졌으니까요. 그 뒤로는 제가 먼저 나서서 통금 시간을 지켜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시가 되기 전에 먼저 시계를 확인하고 그녀보다 앞서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어요. 그 이후 우리는 1년 정도 더 만남을 이어갔고 마침내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장모님을 처음 찾아뵀는데요. 아내의 말처럼 장모님은 정말이지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위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으니까요. 손수 차려주신 밥상 위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연신 괜찮느냐며 묻는 눈빛에는 따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장모님과 아내 사이에 흐르는 공기였어요. 만약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미리 듣지 못했더라면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로 모녀 사이가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대화 중에 툭툭 던지는 농담, 그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웃음까지 오히려 함께 있던 형님이 의붓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부모님께도 장모님에 관한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새 어머니라는 것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딸처럼 키워오셨다는 것까지 말이죠. 부모님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으셨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장모님의 부드러운 미소가 그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님 표정에서 안도의 빛이 역력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분 같아서 다행이야. 사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걱정이 되긴 했거든. 근데 정말 좋은 분 같더라. 사람들이 새엄마라고 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봐서 그런 거지. 장모님은 진짜 좋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에 그런 분 없으니까 앞으로 잘할 생각해. 알겠어요. 엄마의 당부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버진로드를 걸어오던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답니다. 장모님은 연신 눈시울을 붉히셨고 형님도 환하게 웃으며 동생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말처럼 아내 쪽 친척분들은 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축하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눈에 띄었으니까요. 특히나 고모님이 식이 진행되는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는데요. 입술을 앙다문 채 장모님 쪽을 흘끔거리는 눈빛에서 어떠한 감정이 읽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축하하는 거리가 먼 미움과 가까운 감정임을 알 수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내가 우리 친척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순간 고모님이 불쑥 다가왔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나 하영이 고모 되는 사람인데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 아, 네.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지만 고모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님이 내민 휴대폰에 제 번호를 눌러드렸는데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획 돌아서더니 있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찝찝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큰일 있겠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기쁜 날
굳이 불길한 상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의 문턱을 넘은 지 한 달 남짓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어느 평일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심코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하영이 고모야. 결혼식 날 나한테 연락처 알려줬잖아. 순간 결혼식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만스러운 얼굴로 전화번호를 요구하시던 그 모습,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휙 돌아서시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안녕하세요, 고모님. 혹시 통화 가능할까?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휴게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문을 닫은 뒤에야 빈 의자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무색하게 수화기 너머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인사성도 참 밝고 인상도 좋아 보이던데 앞으로 참 골치 아프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느닷없는 말에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고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원래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하는 게 맞는데 하영이 엄마가 보통 얘기가 아니라서 내가 자네 만났다고 하면 난리칠 게 뻔하거든. 그래서 전화로 간단하게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 잠시 말이 끊겼어요. 수화기 너머로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윽고 고모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영이 엄마가 새엄마란 소리는 들었겠지? 네, 그 얘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통 풀려시가 아니야. 못된 악녀라는 표현이 맞겠구만. 고모님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그러나 그 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내 동생 재산 전부 빼돌려서 지 아들한테 퍼주고 있다니까. 하영이는 그 뭐라더라? 그래, 가스라이팅. 하영이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고 말이야. 내 동생이 남긴 재산을 전부 아들한테 넘길까봐 내가 잠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 앞으로 그 여자가 어떤 수작 부리는지 잘 감시해. 그 여자가 하영이랑 자네한테 돈을 뜯어낼 수도 있으니까.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보아온 장모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였어요. 저기 고모님,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듣기가 많이 거북합니다. 딱 보니 자네도 이미 그 악녀 말에 속아 넘어간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릴 생각해.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니까 말이야. 고모님의 말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지만 그 확신이 제게는 오히려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자네가 믿건 말건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명심해야 할 거야. 그 여자가 보통 악녀가 아니라서 우리도 엄청 당했거든. 고모님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 내 동생이 계속 꿈에 보여서 그래. 꿈에 나타날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있는 듯도 했지만 어딘가 자기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여자가 이상한 짓 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할 생각해. 그리고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내가 전화한 거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 전화번호는 저장하지 말고 다른 곳에 적어두도록 해. 오늘 찍힌 번호도 바로 삭제하고 말이야. 내 말 명심해야 해.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휴게실에 홀로 남겨진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창밖으로 여전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전화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재산을 빼돌렸다, 악녀다, 속아 넘어갔다. 그 모든 단어들이 귀에 맴돌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장모님과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장모님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셨는지,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오셨는지
아내가 들려준 그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때 부모님을 향해 예의를 다하던 따스한 눈빛, 사위인 저를 대하던 그 정성스러운 태도, 그 모든 것들이 고모님의 말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모님의 전화가 아내가 했던 말을 증명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친척들이 얼마나 장모님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았는지,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결혼식 날 그 불만 가득한 표정이 떠오르며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혹시나 고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면 아내가 마음을 쓸 것 같았어요.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일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신 기록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는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님의 당부 때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그 번호로 통화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전화를 잊기로 했습니다. 마치 한낮에 스쳐 지나간 불쾌한 바람처럼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고모님은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받아넘기곤 했어요. 형식적인 대답만 되풀이하며 빨리 통화를 끝내려 애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모님을 향한 비난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때로는 듣기 민망한 표현들까지 서슴지 않았거든요. 결국 고모님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차단 버튼을 누르던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그 불쾌한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부정적인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서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듯 혹은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듯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형님네 부재였습니다. 형님 부부는 처가를 거의 찾지 않았어요. 장모님 생신이 아니면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고 장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실 때도 병원에는 늘 아내가 모시고 갔습니다. 처가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장모님은 형님네가 아닌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형님네도 바쁘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자 그 불균형이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장인어른 기일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제사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모든 것을 장모님과 우리 부부가 준비했는데요. 전날부터 장을 보고 당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처가에 도착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는 동안 형님네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친아버지가 아니라 참석을 안 하는 건가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제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장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가 잡채랑 동태전 좋아하잖아. 내가 내일 가져다 줄까? 퇴근하고 잠깐 들러도 될 것 같은데.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됐어. 싹퉁 바가지들을 뭐하러 가져다 줘. 평소와는 다르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내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달랬습니다. 엄마, 요즘은 며느리한테 제사 참석하라 마라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김서방한테도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건데 김서방은 자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고 살아. 누가 며느리 보고 오라고 했어? 나도 걔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아. 어찌나 차가운지 옆에 있으면 한기가 느껴진다니까. 장모님의 목소리에 서린 냉기가 식탁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네 오빠까지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오빠까지 꼼짝을 못하게 하다니? 장모님이 슬쩍 제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층 낮추셨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네 오빠는 혼자라도 오겠다고 했거든. 근데 오후에 전화를 해서는
며느리가 집안일이 바쁘다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따위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보면 볼수록 괘씸하다니까. 그걸 오빠가 고지고대로 말했단 말이야? 대충 둘러댈 생각을 해야지. 오빠도 참 답답하다. 암튼 갈수록 밉상이라니까. 장모님이 다시 한번 제 눈치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있노라니 마치 엿듣지 말아서야 할 대화를 엿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창밖 풍경이 쉼없이 스쳐 지나갔어요. 운전대를 잡은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하고 형님네는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새언니가 워낙 까칠한 편이다 보니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편이야. 근데 나랑도 그닥 사이가 좋진 않아. 내가 오빠 친동생도 아닌데 왜 챙겨야 하나 그런 식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새언니가 호칭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길길이 날뛰었잖아. 내 생각에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 엄마가 새언니를 안 좋아할 수밖에. 아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무게가 느껴져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 장모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형님네 부부도 참석했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예약해둔 한정식 집의 넓은 방에 둘러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중 형님네가 먼저 봉투 하나를 장모님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웃으며 그 봉투를 도로 밀어내셨어요. 니들 먹고 사느라 힘들 텐데 용돈은 안 줘도 되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니들끼리 잘 살 생각해. 어머님, 그래도 생신이신데 용돈 받으셔야죠. 효진 씨가 형식적으로 권했지만 그 목소리에 진심은 담겨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야, 니들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내가 생일이라고 용돈 받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오늘 참석해준 것만으로도 그저 고마울 뿐이니까 넣어두렴.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효진 씨가 말끝을 흐리면서도 재빠르게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효진 씨는 형님의 아내로 정식 호칭이 있었지만 그 호칭이 싫다며 제게 이름으로 부르라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었어요. 어찌나 펄쩍펄쩍 뛰던지 장모님과 아내도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효진 씨라고 어색하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효진 씨가 봉투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형님네 부부 뒷담화를 종종 하셨지만 정작 마주 앉으면 상당히 눈치를 보는 편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환하게 웃으시며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자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용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동안 장모님께 반찬도 많이 받아먹고 그랬는걸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 반찬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우리 사이가 능력이 있어서 돈도 많이 주고 아주 고맙다니까. 김서방, 고맙네. 잘 쓸게. 네, 장모님. 장모님이 제 봉투만 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효진 씨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승자라도 되는 양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 이후 그 장면이 한참 동안 잊혀지지 않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친아들과 의붓딸을 차별하고 있는 듯 해보였으니까요. 형님네에게는 용돈을 거절하시고 우리에게만 받는 모습에 묘한 불쾌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형님네 부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처가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아내가 장모님께 물었어요. 오늘 엄마 생신인데 오빠한테도 돈 받지 그랬어. 뭘 돌려주기까지 하고 그래.
장모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아서 뭐 한다고 받겠어. 거기다 들어보니까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한다나 뭐래나 앓는 소리를 하도 하길래 그냥 안 받았어.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말이 있듯이 엄마가 이러니까 새언니가 더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 보고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들 놀라 자빠질걸?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자. 장모님의 단호한 말에 아내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묘한 감정이 밀려들었는데요.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친아들 부부와 우리를 차별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서운한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내를 많이 사랑했고 장모님도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스치는 불편한 감정들은 그저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전세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곳저곳 발품을 팔았는데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장모님이 불쑥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중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사해야지.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사하려고 알아봤더니 전셋값이 엄청 오른 거 있지.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면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참인데. 대출을 더 받든지 해야 하는데 만약 대출이 다 안 된다고 하면 월세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월세 들어간다고 하는데 엄마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어.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어요. 장모님, 정 급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무섭게 장모님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통장 하나와 카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엄마, 웬 통장이야?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거 아빠가 남긴 보험금이랑 이것저것 모아놓은 거야. 이걸 왜 우리한테 줘? 아내가 놀란 채 장모님과 통장을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장모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편을 가르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돈은 아빠가 남겨놓은 돈이야. 그 돈을 왜 나한테 주냐고. 그 돈은 너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이 돈을 나한테 다 주면 엄마는 어떻게 살 건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장모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엄마도 옷도 다 준비해놓고 주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돈으로 이참에 집을 살 생각해. 엄마, 우리 이 돈 못 받아. 전에 오빠가 이사 간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냉정하게 거절했잖아. 근데 내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받아?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래서 나도 네 오빠네한테 지금껏 한 푼도 안 받았잖아. 그동안 내가 왜 아무것도 안 받았겠어. 괜히 별거 아닌 거 받았다가 이런저런 말이 나올까봐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받아. 그래도 못 받아. 이건 엄마 노후자금으로 쓰도록 해. 내가 이걸 어떻게 받겠어. 넌 이래서 문제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낮아졌습니다.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더 신경 쓰이고 그런 거야. 우리 딸 하영아, 엄마는 노후 준비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 정 미안하면 앞으로 네가 엄마 지켜주면 되잖아. 엄마도 우리 딸 지켜줄 테니까 우리 딸도 엄마 지켜줘. 앞으로도 서로서로 지키면서 살자꾸나. 엄마, 그건 당연한 건데 굳이 말로 하고 그래. 장모님의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인생에서 너하고 아빠 만난 게 최고의 행운이었어.
키우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맨날 맨날 행복했거든. 비록 너를 낳진 않았지만 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한 딸이야. 그 말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아내가 흐느끼며 말했지만 장모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네 고모랑 작은아버지가 유산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사실 나도 재혼할 당시 돈을 꽤 가지고 왔어. 장모님이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처음 꺼내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말은 처음 하는 건데 네 오빠 친부란 인간이 바람나서 이혼했거든. 상간녀한테 완전 미쳐있는 바람에 집이랑 이것저것 나한테 주고 이혼했어. 다행히 그 인간 집안이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거든. 그 아파트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 거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 장모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싶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인간이 바람 펴준 게 오히려 고맙다니까. 덕분에 착한 너랑 네 아빠 만나서 잘 살았거든. 장모님이 쓸쓸하면서도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돈은 아빠가 남긴 돈이니까 하영이 너한테 가는 게 맞는 거야.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엄마는 그저 지금처럼만 이렇게 잘 지내면 아무 수언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런 얘기는 오빠한테 굳이 하지 말자꾸나. 결국 우리는 그 돈을 받아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모님과는 더욱 가까이 지냈습니다. 자주 양가 부모님을 찾아뵀거든요. 그러는 동안에도 형님네 부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기쁨에 겨워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장모님이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들어보니 네 새언니도 임신을 한 모양이야. 출산일이 너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다고 하더구나. 그래? 신기하네. 아내와 저는 우연의 일치에 놀랐지만 장모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아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어느 날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애기 봐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출근해. 엄마 힘들어서 안 돼. 내 손주 보는데 힘들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걸. 애 때문에 회사 그만두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래도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내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장모님의 마음은 굳건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들을 장모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 부부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효진 씨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눈에 힘을 잔뜩 주고 들어서더니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애기 봐달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가씨 애기는 봐주신다면서요. 장모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니? 아가씨 애는 봐주면서 우리 애는 절대 안 봐주겠다고 하시니까 문제죠.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장모님이 평온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그야 하영이는 내 딸이니까 친정엄마인 내가 봐주는 게 맞는 거지. 너도 정 맡길 데 없으면 사돈한테 맡아달라고 부탁해보던지. 원래 고부지간에는 서로 안 보는 게 상책인 거야. 그래서 지금껏 니들이 집에 안 와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잖니. 근데 대체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순간 그녀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은 어머님 친자식이고 아가씨는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는데요. 장모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누가 친자식이 아니래? 난 우리 하영이를 단 한 번도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웠어. 근데 어디다 대고 막말을 하고 앉았어? 니들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동안 얼굴 한 번 제대로 들이민 적 없으면서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뭐하는 짓들이야? 당장 나가! 장모님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자 형님이 황급히 그녀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형님네는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더욱 평화로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챙기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니까요. 얼마 전 장모님 생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동안 아들을 돌봐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목걸이 하나를 선물해드렸습니다. 뭐 한다고 이런 비싼 걸 사고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장모님의 눈가에는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장모님은 그 목걸이를 항상 하고 다니셨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 올린 시간 속에서 태어나는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연은 그 어떤 혈연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